복합갈래를 한번 볼 건데요. 이렇게 복합갈래가 조금 난도가 있게 나오는 건 아닌데 지문이 너무 기니까 이게 이제 문제를 풀면서 압박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출제를 하는 거냐면 우선은 가에 얘들아 뭐가 들어가냐면 이 작품들의 설명이 들어가. 그래서 비문학 형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소설 지문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에는 시가 들어가서 복합갈래 형식으로 들어있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 일단 비문학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뒤에 작품 처음 보는 작품들 보면 뭐부터 보기로 했어요? 보기, 그렇지? 그 보기의 내용이 비문학 형태로 앞으로 당겨져서 왔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비문학은 여러분 보기를 대신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작품을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 보기를 대신 앞으로 당기면서 지문을 좀 더 길게 서술을 해주면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지문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긴 대신 여러분 작품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읽을 때 가를 다 읽고 그 다음에 나를 읽고 다를 읽고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 다 읽지 않고 어떻게만 읽을 거냐면 가에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냐면 나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에서 나의 설명을 먼저 읽어요. 그럼 나의 설명을 읽고 그 다음에 나 지문을 읽고서 나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푸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가에 여러분 또 다에 대한 설명이 있겠죠. 그러면 다에 대한 설명을 읽고 그리고 나서 다 지문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가를 처음부터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내가 원하는 정보만 먼저 골라서 읽어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정보를 골라서 읽을 때 어디까지가 나에 대한 설명이고 어디까지가 다에 대한 설명인지를 구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여러분 우선은 이 글은 비문학 형식으로 되어 있고 출제자들이 여러분 짜깁기를 해서 이제 글을 만들어요. 그럼 이제 출제자들이 교수들이 쓴 이제 책들을 가지고 와서 그 책이나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 조금 그대로 넣기에는 문맥이 좀 안 맞잖아요. 그거를 좀 자기네들이 말을 순서나 이런 말을 매끄럽게 바꾸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그걸 갖추려면 그러면 여러분 정확하게 옳게 글을 쓰는 방식처럼 맞춰서 써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글을 정확하게 얘들아 쓰는 방식 그 방식이 뭐가 있냐면 뭐 통일성도 있고 뭐 신뢰성도 있고 응집성도 있는데 작문 시간 배우는 거. 근데 여러분 뭐가 있냐면 응집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 이 응집성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문단하고 뒤에 문단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근데 이 연결을 잘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러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접속사를 쓰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순서를 제시하는 담화 표지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에 1문단에서는 대부분 얘들아 내가 이제 뭘 얘기할 거야 라고 하는 제시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제시하는 순서대로 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문단에 내가 이제 A에 대한 설명하고 B에 대한 설명하고 C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A에 대한 설명이 2문단에 나오는 거고 B에 대한 설명이 3문단에 나오는 거고 C에 대한 설명이 4문단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앞에서 제시된 어떤 순서가 나오는 대로 그 문단이 조직이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러면 여러분 그 응집성에 따라서 만약에 1문단에서 여러분 이 전체 내용을 설명하고 그 전체 내용에서 어떤 순서가 제시가 되어 있으면 그게 그 다음에 구성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나하고 다에 대한 설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구분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해서 우리 가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지문에 여러분 총 문단이 3문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1문단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문단, 그 다음에 3문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1문단은 항상 선생님 비문학은 제일 처음에 제재를 제시하거나 전체 내용을 제시하고 그리고 아니면 앞으로 나올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암시해주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여기서의 제재와 앞으로의 내용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다가 있으니까 아 얘가 나고 얘가 다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랑 1문단, 2문단 진짜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문단 갑시다. 전쟁이나 억압적인 정치 현실의 폐해 같은 역사적인 경험은 문학작품이 주목하는 소재가 되고는 한다. 그럼 여기까지 본다면 여러분 지금 시대적 배경이 딱 두 개 나왔죠? 근데 그 시대적 배경이 그러면 뭐일 가능성이 높냐면 여기 나와 있는 나하고 다의 시대적 배경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대적 배경 그러면 지금 언제하고 언제가 나온 거예요? 전쟁이라고 했으니까 1950년대에 대한 내용일 거고 그 다음에 정치 현실의 폐해 그러면 언제 이후가 되는 거예요? 60년대 이후. 여러분 정치에 대한 폐해는 60년대 이후. 그러면 이 작품은 1950년대나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들을 설명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다시 할게요. 신문기사나 역사적 사료들이 주로 사실에 주목하는 경향을 갖는다면 문화작품은 그 사실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가치 때로는 그 사실들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던 또 다른 진실에 주목하려는 경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단순히 그냥 어떤 역사적 사실만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의 이면을 다루고 있는지가 이게 여러분 우리가 문학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사실적인 내용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사실에 담겨져 있는 이면을 찾아낼 거야. 자, 그럼 다시 이는 문학작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이상향을 그려내기보다는 이 현실의 진실을 마주함으로써 더 설득력 있게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요 시대적 배경을 다루고 있는 지문에서는 절대 얘들아 이상향을 다루지 않을 거다. 터무니없는 이상향을 다루지는 않고 현실을 직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현실도 어떤 모습이다? 숨겨져 있는 부분을 드러낼 것이다. 이걸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러한 경향은 1950년대 소설 한 편과 1960년대 시 한 편을 예를 들어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나왔냐면 여러분 1문단에서 50년대 소설 먼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60년대 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이 뭐일 가능성이 높냐면 1950년대에 소설이 들어가는 그럼 나에 대한 설명인 거고 그러면 3문단이 1960년대 시가 여기에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어디까지만 읽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 문단까지만 읽고 나 작품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3문단 읽고 그리고 다를 읽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런 두 번째 문단 좀 더 한번 살펴볼게. 1950년대 문학작품은 전쟁 자체에 주목해서 이러면 전쟁 자체에 주목한다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 사실만 집중을 하는 거야. 그치? 역사적 사실만 집중해서 그것이 가지고 온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드러내기도 했었다. 그러나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 이면에 감춰져 있는 정신적 갈등이나 사회문화적 갈등을 더욱 넓은 맥락에서 파악하는 작품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아까 여러분 역사적 사실 말고 그 이면을 찾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에서는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면이 정신적 갈등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정신적 갈등을 찾아야 되고 사회문화적 갈등을 찾아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나지문에서 찾아야 되는 내용. 이 두 가지를 찾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정한숙의 소설 고관은 주인공이 전쟁을 통해서 겪게 되는 피해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작품의 내용은 대부분 전쟁전을 다루고 있다. 그럼 여러분 전쟁전을 다루고 있다고 했으니까 전쟁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전의 시대까지도 다루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때 6.25 전쟁으로 인해서 개인의 실존적인 측면이나 사회문화적인 가치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이뤄내기는 하지만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잠재적인 요인들은 전쟁 전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 전쟁이 가지고 온 폐해 못지않게 그 이전부터 작용해오던 사회 질서 또한 전쟁 이후의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폐해였다라는 비판적인 시선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찾아야 되는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전쟁 이전부터 전쟁이 끝나고 나서까지 계속 되어왔던 어떤 정신적 가치가 있는데 그 정신적 가치는
우리가 없애야 돼야 하는 가치들. 그러면 여러분 전쟁 이전부터 시작해서 이후까지 계속되고 있는 정신적 가치를 찾을 건데 그거는 여러분 폐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작가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게 뭘지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나지문으로 우리 바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자, 나지문에 가서 고갈 한번 갑시다. 자,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제목이 여러분 고가할 때 고는 예고자를 썼고 가는 집가자를 썼잖아요. 그러면 아주 오래된 집이에요. 오래된 집. 그러면 여러분 이 제목을 보면 사람 이름도 아니고 그리고 이 제목이 여러분 배경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소재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이렇게 소재가 들어가면 소재의 의미가 뭘까? 이 고가가 뭘 상징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지문을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 김시종과 종손인 필제는 이러면 얘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지금 고가라는 말에다가 종손, 종가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떤 거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부분 이제 제일 첫 번째 아들을 중시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또 남성 중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쟁 이전부터 이후까지의 어떤 사회 문화적인 어떤 가치들 아니면 우리가 버려야 되는 어떤 가치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없애야 되는 전쟁 이전부터 있었던 그런 정신적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얘가 비판의 대상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필제는 일제강점기이던 어린 시절 종가의 전통을 이으려는 할아버지와 새로운 문물을 따르려는 숙부 사이의 갈등을 겪어낸다. 여러분 여기 친절하게 갈등이 나오네. 우리 갈등 찾기로 했는데 갈등이 첫 번째 나왔어요. 할아버지와 숙부. 할아버지는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인 거고 삼촌은 여러분 새로운 신문물을 중시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거는 여러분 어떤 사회 문화적 옛날부터 오는 사회 문화적인 갈등이라기보단 정신적 가치관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러면 요게 정신적 갈등이에요. 우리 얘들아 이거 두 가지 찾기로 했었어. 그치? 이게 바로 정신적 갈등. 그래서 여러분 할아버지하고 삼촌이 정신적 갈등을 겪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필제는 서울로 공부하러 가고 필제 할아버지와 첩사에서 낳은 자식인 태식은 여러분 이 태식도 누구예요? 여러분 필제에게는 삼촌이지만 여러분 진짜 친삼촌이긴 하지만 여러분 아빠랑은 배다른 형제지간이 되겠지. 자, 이 태식은 자신을 종의 자식으로 여기며 고향에 남아 자익운동을 하는 한편 종가의 뜰 안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서 팔아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갈등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 할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태식하고. 태식 얘들아 이 집에 있는 나무들을 다 잘라버렸대요. 잘라버린 이유는 아무래도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어서 잘라버렸을까요? 첩의 자식, 종의 자식. 그러면 여러분 태식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의 말로 표현을 한다면 서자인 거잖아요. 그 서자로서의 대우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 우리 이게 지금 시대적 배경이 언제예요? 해방 이후거든요. 그럼 여러분 해방 이후에는 우리가 신분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전히 신분제도를 얘들아 고리타분한 그 신분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게 얘들아 우리가 없애야 되는 여러분 뭐에 해당하기도 하냐면 정신적 가치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종손하고 종가는 적장자만 중시하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태식을 되게 무시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바로 그런 무슨 갈등이냐면 이거는 사회문화적 갈등이죠. 그러면 할아버지는 당연히 여러분 아들 취급을 잘 안 했을 것이고 할아버지는 적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야. 더더구나 전통을 고수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갈등을 겪다 보니 태식 막 불 지르고 막 얘들아 나무 자르고 막 이러면서 했겠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태식이 뭘 했다고 했냐면 자익운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익운동을 왜 했을지에 대한 당위성을 여러분이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하고 있는 사회주의는 온전한 사회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냥 이념상으로 따져본다면 여러분 사실 사회주의는 뭐 얘들아 다 같이 뭐 평등하게 일하고 평등하게 얘들아 보수를 받고 평등
평등하게 대우를 받는 이런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잘 실현이 된다면 좋은 가치관일 수도 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되게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사회운동을 한 이유는 자기가 지금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만약에 자기가 사회운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자익운동이 아니라 이 사회주의가 보편화가 된다면 이런 적장자의 문화들은 없어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겠지. 그래서 여러분 자익운동을 했던 이유는 평등을 중시하는 여러분 이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아마 이런 운동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당위성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볼게요. 자, 그리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필제가 고향에 내려온 후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필제가 흠모하던 길려도 자익운동에 가담하게 된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필제하고 길려하고 진짜 절절히 사랑을 하거든. 근데 사실 여기는 선생님이 뒷부분의 내용에 나오지는 않지만 선생님 간단하게 얘기하면 길려도 얘들아 노비의 자식이에요. 이런 이때까지도 노비는 있었대요. 신분제도가 얘들아 없어져도 자기가 노비로서 평생을 살아왔으니까 자기는 노비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럼 이 집에서 대우를 받으면서 돈을 받고 이제 받으면서 노비로서 사는데 그 자식들은 사실 노비로서의 삶을 살고 싶었을까? 그건 아니었겠지. 그래서 길려도 노비의 딸이긴 한데 필제랑 너무 깊게 사랑을 한 거야. 근데 그럼 필제 할아버지가 길려랑 결혼을 허락을 해줄까요?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둘이 사랑이 얘들아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이 길려는 필제밖에 없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길려도 지금 자익운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익운동을 한 이유도 여러분 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자기가 사랑을 지금 얘들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노비로서의 대우를 받았고 자기가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이걸 중시해서 길려도 이러지 않았을까. 결국은 나중에는 여러분 길려는 여러분 자익운동에도 실패하고 여러분 여기 이제 인민군이 쫓겨나는 상황이 돼버려서 결국은 길려는 필제랑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이가 안 되니까 결국은 여러분 목매달아서 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아 이게 얘들아 1950년대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그 신분제도나 아니면 적장자를 중시하거나 사람을 얘들아 귀천을 따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선생님 47쪽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 인민군이 후퇴하고 나서 여러분 인민군이 후퇴를 했으니까 아마 일사후퇴 이후인 것 같아요. 그쵸? 후퇴하고 나서 태식은 길려와 함께 산으로 간다는 말을 남긴 채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 전쟁을 당시를 하고 있는데 산에 간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대부분 이 사람들은 빨치산에 갔거나 빨갱이 소리를 들었거나 아니면 사회주의 운동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산을 간다라는 표현은 좀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필제 할머니가 거처하는 방에 불을 지르고 떠난다. 여러분 태식은 집을 얘들아 다 허무는 것뿐만 아니라 얘들아 뭐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 불을 지르고 왔어. 누구의 방에? 할머니의 방에. 그럼 할머니는 태식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걸까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아까 할아버지가 있으면 할아버지에게는 여러분 처가 있을 거고 첩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첩상에서 누가 태어났냐면 태식이 태어난 거고 처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첫 번째 아들 아래 첫 번째 얘들아 손자가 그러면 누굴까 얘들아? 그래야 종손인 필제가 나올 수 있겠지. 그럼 필제의 아버지는 처에서 난 자식. 그리고 여러분 숙부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태식은 숙부란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또 숙부는 여러분 이 할머니에게서 난 자식.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필제는 그러면 삼촌이긴 하지만 태식이라고 불러요. 왜 태식이라고 부르냐면 이 집에서 삼촌 취급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태식이는 삼촌이라고 부르려면 옆에서 어른들이 혼내고 너는 장자고 얘는 서자인데 왜 삼촌이라고 부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태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관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할머니는 필제 할머니는 요 사람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태식이가 처에 얘들아 할머니 이 사람에게 얘들아 불을 지르고 갔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첩의 자식이니까 그거에 대한 울분으로 얘들아 불 지르고 갔겠지. 그치?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얘들아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내용 다 나왔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앞부분 줄거리에 갈등이 잘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갈등을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분석을 하시고 지문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본문 다시 들어갈게요. 여러분 1번. 마을이 수복되자. 이런 마을이 수복된 건 인민군이 쫓겨났으니까 그렇지. 인민군이 쫓겨났으니까 국군이 들어왔을 거야. 그럼 이 국군이 김씨마을 사람들은 고개질을 하고 이씨마을 사람들은 길을 펴지 못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이씨마을 사람들은 인민군이 왔을 때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인민군 편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지금 인민군이 쫓겨나니까 어떤 모습을 하는 거야? 깨갱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씨마을은 여러분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 인민군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쭈구리로 있다가 이제 국군이 오니까 길을 펴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이씨마을하고 김씨마을하고 좀 사상은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자, 필재는 그게 싫었다. 서로 핥고 깎으려고 드는 그런 싸움에 완전히 흥미를 잃었다. 필재는 무슨 역무인지 몰라서 골로 잡혀갔다. 여러분 그 골이 어디냐면 경찰서로 끌려갔다. 태식으로 인해 어떤 혐의를 받고 끌려왔을 뿐이었다. 그래도 필재는 거기서 근 일주일이나 묵어서 집에 돌아왔다. 여러분 필재 왜 일주일 동안 경찰서에 갇혀 있었을까요? 자, 인민군이 쫓겨나고 국군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제 국군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인민군이나 사회주의자들을 색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전쟁이 나면 인민군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인민군들은 뭘 하냐면 여기 제일 먼저 인민군이 그 땅을 점령을 하면 거기서 여러분 사회주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색출을 해. 그러면 여러분 아무 어떤 가치관이 오르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약간 지식인들을 먼저 불러와요. 그럼 넌 누굴 믿어? 이걸 먼저 하고 거기서 죽일 사람 죽이고 감시할 사람 감시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인민군이 오면 인민군 편에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인민군 편에 서야 되잖아요. 인민군 편에 서다가 나중에 인민군이 후퇴하게 되면 다시 국군이 들어왔을 때 너 왜 인민군 편에 섰었어? 어쩔 수 없는 게 나 총칼 들으시는데 어쩔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인민군 편에 어쩔 수 없이 섰어요. 했지만 여러분 인민군 편에 섰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얘들아 처리 대상이 되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촌이 태식이가 얘들아 좌익운동을 했으면 그러면 필재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잡아드는 거야. 우리 여러분 약간 연자제처럼. 그래서 여러분 얘를 일주일 동안 감시하고 일주일 동안 지금 얘들아 그간의 행적들을 조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삼촌의 행적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 다시 가자. 집으로 돌아와 보니 청천벽력 같은 일이 또 벌어져 있었다. 그거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것이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눈물이 고갈된 것만 같았다. 어머니의 한평생도 결국은 이 낡아빠진 집. 여러분 낡아빠진 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저 고가죠. 그러면 필재는 이 집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낡아빠진 집이라는 표현 자체가 약간 부정적인 표현이지. 필재는 이 집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희생물이 된 것만 같은 생각이 들자 필재는 또다시 무너지는 것 같이 뭉클거렸고 새로운 눈물을 쏟아져서 흘렀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9번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봐볼게. 여러분 첫 번째 줄에 어머니의 한평생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여요. 여러분 9번에서 도에다가 동그란 표시를 해주세요. 여러분 도는 무슨 조사냐면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예요. 어머니도 희생물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러면 어머니만 희생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다른 누군가도 희생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 다시 또 여러분 거기 아홉 번째 줄에 맨 마지막 부분에 또다시라고 하는 말 또 나와요. 또다시도 여러분 동그란 표시를 해주시면 그러면 여러분 요걸 가지고 이 필재는 이 집에 의해서 희생양이 한 명이 아니라 되게 여러 명이 희생양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은 필재의 생각들을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여러분 어머니가 희생양이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누가 희생양이 될지를 한번 찾아보자. 자, 필재는 더 이 마을에 머물러 있기 싫었다. 아무리 바빠도 며칠은 더 근신해 가야 한다는 종친들의 권하는 소리도 물리치고 마을을 떠나버렸다. 필재가 이번에 고향으로 내려온 건 다름이 아니었다. 여러분 다시 또 시간이 지나서 필재가 다시 내려왔어요. 타다 남은 100여 칸의 집과 얘들아 왜 집이 타다 남았을까?
아까 태식이가 불 지르고 갔으니까 그 얘들아 남은 집과 거기에 소속된 대지 등을 맛잘스럽게 정리해버릴 결심을 갖고 내려온 것이다. 그럼 여러분 필제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작가가 폐라고 생각하는 이 가치관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필제는 이런 집 때문에 희생양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거를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 집을 없애려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마을로 내려온 이상 필제는 가까운 종친들을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 집을 없애는 것도 누구의 허락이 사실 이제 필요한 거예요. 종친들을 설득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옛날이나 다름없이 극진히 동손대접을 해주면서 야단법석들이었다. 그러나 필제로서는 그 늙은이들이 무슨 까닭에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굽신거리고 또 무슨 까닭에 오기를 띄어야만 하는지 모두가 우스운 일이었다. 필제가 내려온 지 2, 3일 후 이번에 필제가 집을 정리하러 내려왔다는 말이 전해지자 가까운 종친들을 물건듯이 수군거렸다. 드디어 필제 집의 사랑방에 저녁부터 갓을 단정히 쓴 노인들과 필제는 회의를 열어야 한다. 이런 밑줄 한번 그어줘. 갓을 단정히 쓴 노인. 여러분 이게 시대적 배경이 지금 언제라고요? 1950년대 그렇지. 여러분 전쟁 끝났으니까 아마 50년대 중후반이 된 것 같아. 중후반인데 뭘 쓰고 있어? 아직도 갓을 쓴다? 그러면 여러분 갓이라는 건 우리 옛날 전통 복식이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서는 전통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이 작품은 전통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인 거네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할아버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 필제랑은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갓이 전통을 상징하고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다시 갈게요. 자, 그리고 이 늙은이들은 18번째 드디어 이 5, 60명이나 모여든 그들의 방에서 돈 100만 원이라고 하는 걸 마련해 놓을 테니 어서 집을 수리하고 시골로 내려와서 자리를 잡으라는 의견들이었다. 영락, 여러분 영락은 몰락이에요. 몰락해가는 종과 종손을 도우려는 그들의 성의인지는 몰라도 필제는 달갑지가 않았다. 그래도 필제는 자기 뜻을 굽히려고 하지 않았다. 그 늙은이들은 종가 없는 이 마을에 무슨 체면을 하겠느냐라고 호소까지 했다. 임진, 동항, 양난의 이 집이 온통 불덩이가 되었던 것을 선주들이 개축했다는 것도 오늘 보면 이런 식으로 집을 늘리고 담을 늘렸으리라고 필제는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거 좀 상징적 의미를 한번 찾아볼게요. 왜냐면 교가가 얘들아 상징적 의미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집을 고치고 증축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개축이라고 쓸게. 고치고 증축해왔어. 집을 개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이 전통을 없애려고 하는 걸까요? 계속 여러분 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도 이 전통을 계속 고수했을 거고 동학양난이 일어났어도 여러분 이거 계속 고수를 했을 거고 지금도 얘들아 태식에 의해서 고장 이렇게 다 부서지고 얘들아 타다 남은 이 집을 다시 개축하겠다는 건 이 전통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개축한다는 건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 그러면 전통을 이어간다는 거는 여러분 작가나 필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필제는 이거를 단절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집과 관련된 어떤 소재들이 나오면 얘가 뭘 상징하고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갈게요. 자, 그래서 선주들은 이렇게 해서 개축한 까닭에 원통한 무리의 죽음이 너무 많이 생겼거늘 필제는 또다시 그런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들이 떠들어대는 틈바구니에 앉아서도 필제는 종과 종손이 그들에게 무슨 이익을 주기에 저렇게 목을 매다시피 애원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여보게 두말하지 말고 내려오게. 내후년엔 여기선 출마도 하게. 장동 김씨 한번 우리 불호령 내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자네가 내려와 출마를 하면 돈 쓰지 않고도 염려가 없어. 그동안 우리 표를 그들에게 모아줬으니 우리가 말한다면 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냐면 마을에 옛날에 혹시 여러분 그 우리 2학년 때 황만가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작품 배운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도 황씨들이 집성촌으로 살거든요. 황씨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
여기도 아마 여러분 장동 김씨들이 쫙 모여서 사는 마을이 있을 거야. 근데 거기에 얘들아 종손에 따르고 있는 종친들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의 몇백 명에서 여러분 한 1000명이 넘는 여러분 사람들이 투표권이 있는 거야. 그럼 그 투표권을 자기네가 몰아주니까 마을에서 얘들아 국회의원이면 몇천 표 되게 아깝잖아. 그럼 여기선 장동김 씨가 우리 얘네들 이번엔 찍어주자. 얘 이번에 도와주자.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럼 당선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출마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엄청 여러분 이 종갓집의 모습이 계속 지속되어 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미가 괄괄한 그 친구는 필재에게 이런 소리를 몇 번이나 되풀이를 하며 두 말 말고 내려와 입후보를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필재에게는 모두가 귓등으로만 들리는 소리였다. 밤새껏 앉아서 그들의 소리를 들어내봤자 하나하나가 다 필재에게 무섭고 두려웠다. 왜? 희생양을 만들잖아. 계속 누군가가 죽어나가잖아.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잠깐 얘기를 하면 숙부도 할아버지와의 갈등을 못 이겨서 숙부도 목을 메고 죽어요. 그리고 여기는 작가가 약간 극단적이야. 다 목을 메서 죽이거든. 그리고 숙부가 죽으니까 숙모도 그거의 충격에 못 이겨서 숙모도 사실 그 집에서 목을 메고 죽어. 아까 길녀도 죽었다고 했잖아. 근데 여러분 사실 태식 말고 또 배다른 여러분 삼촌 한 명 더 있어요. 첩에서 난 자식이 또 한 명 더 있는데 그게 사실 이 할아버지가 문제가 아니야 얘들아. 근데 이 할아버지가 문제인데 여러분 또 한 명 그 자식도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종으로서 종놈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신세를 얘들아 버티지를 못해서 칼로 자기 배를 찔러서 죽어. 이 집에서는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종가라고 하는 가치가 이 집의 문화 때문에 이러면 계속 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필재는 여기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 때 이걸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리고 필재는 너무 두려웠다. 29번. 언제부터 정치에 눈이 밝아졌는지 서울 사람 땀 처먹을 정도인 것만 같았다. 종파를 나누고 문중을 따지고 이 나라의 비극은 종가를 중심에서 벌어진 것만 같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필재는 아주 극한의 상황까지 생각하는 거지. 이 나라가 망한 건 이런 문화 때문에 없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건 필재 자기고 그 희생자가 태식과 김녀인 것만 같았다. 여러분 여기 희생양 더 나오죠? 태식과 그 다음에 김녀랑 근데 여러분 사실 한 명 더 있는 것 같아요. 누구도 희생양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기도. 왜냐면 여러분 자기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연결이 돼요? 안 되죠. 자기도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하고 싶은 거를 못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자기 정치하기 싫어. 근데 이런 정치인들이 다 이걸 다 정치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대로 주체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 다시 갈게. 필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을 반복시킬 수 없었고 필재는 끝끝내 견디다가 한마디를 던지고 밖으로 나와버렸다. 종가를 팔아치운다는 건 도의상 여러분에게 예의상 아니지만 그거는 내 개인 소유의 재산이 아니오 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여러분 자기 개인의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자기는 뭘로 살아가겠다? 종갓집의 종손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한 주체적인 개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해버리는 거야. 자, 3, 4번 갈게. 여러 잡음이 듣기 싫었던 까닭에 필재는 귀엽고 쏘아붙였다. 50명이 둘레앉은 벼랑간 소란스러워지는 것 같았다. 밖은 그대로 어둡기만 했고 이 어둠이 가시면 새 아침이 오듯이 종가도 종손도 허물어짐에도 이 진정 길려나 태식 같은 사람들이 자기 같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날이 올 것만 같았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집을 없애면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통을 없애야 되는 것이라고 작가는 말하고 싶은 거야. 누구의 말을 통해서? 필재의 입을 통해서. 자, 수목이란 수목이 모두 다 달려가는 넓은 뜰에 아직도 뻗대고 고집만을 부리던 조부의 얼굴 같은 고가의 그림자가 별빛 아래 어렴풋이 보인다. 그럼 여러분 할아버지 얼굴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는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이 고가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고가의 상징적 의미가 뭔지 이해되시죠? 전통이에요. 버려야 하는 전통. 그래서 여러분 고가의 상징적인 의미는 버려야 하는 전통. 전쟁 이전부터 여러분 우리가 폐해로 생각했던 여러분 그 전통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몇 번을 풀어보시냐면 여러분 57번에 1번부터 3번까지 OX로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 여러분 58번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0번은 여러분 필제의 생각을 적어놓은 거라서 여러분 60번은 다부분은 아직 읽지 마시고 필제의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부분만 OX만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자. 자, 지금 얼른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 보자. 여러분 57번 1번 필제가 6.25 전쟁 기간에 겪은 사회 문화적 가치의 충돌이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종갓집이라고 하는 종손의 문화잖아요. 그쵸? 그게 전쟁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다는 거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임진, 외란, 동학, 양난부터 해왔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건 맞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2번 종가 노인들은 자연으로 핵이라고 했으면 입후보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그쵸? 그럼 이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전쟁으로 피폐해진 종가를 재건하고 정신적 갈등을 치유하려고 하는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정신적 갈등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계속 그 존속을 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2번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바로 그냥 답이 나와 버리네. 그래서 답은 2번. 근데 3번까지도 볼게. 종파 문중의 폐해는 6.25 전쟁 폐해 못지않게 필제와 주변 인물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죠. 여러분 전쟁보다도 오히려 이게 여러분 이 집안을 완전 망하게끔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요거는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7번은 이렇게 정리하시고 58번 갑시다. 자, 58번의 기억은 마을이 수복됐음에도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 즉 누가 태식이 자익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사건, 그 사건이 필제의 삶에 영향을 미치죠. 왜냐면 일주일 동안 감옥 갔다 온 거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이건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필제가 현실의 희생양으로 생각하는 인물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대. 이걸 아까 어떤 단어에서 알 수 있다고요? 도랑 또다시. 그치? 도나 또다시. 항상 그래서
비문학이나 문학에서 도가 나오면 이거는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얘들아. 그래서 얘가 좀 더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잘 맞으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맞아요. 3번 디귿은 필제의 삶이 전쟁 이전부터 작용해온 사회적 질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 얘들아 자기 집인데 자기 집의 재산을 팔아치우려고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락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종친들의 허락을 설득을 시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의 개인적인 이런 물건들마저도 이러면 자기 마음대로 거래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건 맞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다음 4번 필제가 고향으로 내려온 목적을 수월하게 달성하는 있는 기회였어 얘들아. 입후보하려는 게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리을은 적절하지 않네요. 자, 그다음 미을 가문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취해진 행위들이 많은 행위를 많은 희생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희생양들을 계속 제시를 해줬고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60번은 그냥 OX만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1번 우리 가문은 역사가 오래됐다는 점. 얘들아 역사가 오래됐다라고 하는 거는 맞죠? 그래서 여러분 필제가 역사를 오랫동안 이렇게 존속해 왔다라고 하는 거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는 필제 생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는 한번 봐야 이제 비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태식이와 길려도 종가의 피해자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필제 생각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종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나요? 아니죠. 자기는 종손으로서 이걸 내 대에서 끊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는 필제 생각이 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4번 넓은 뜰이 있는 종가를 팔기로 결심했으니 팔기로 한 거 맞잖아요. 이건 필제 생각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입후보를 해서 종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권하는 친구는 알고 있다는 걸 함께 공유하는. 여러분 이걸 권하는 게 뭔가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공유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5번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 2번, 4번 중에서 여러분이 필제 생각이랑 다랑 비교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디를 가냐면 여러분 47쪽에 세 번째 문단만 선생님 간단하게 좀 볼게요. 자, 47쪽에 여러분 우리 다에 대한 설명 한번 봐볼게요. 3문단 같아요. 3문단. 자, 1960년대의 문학 작품들은 가의 3문단. 자, 60년대 작품은 4.19의 경험이 덧붙여지면서 그럼 여러분 4.19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네. 자, 이 현실에 대한 관심이 더욱 강하게 보여진다. 산을 포함해서 자연에 대한 작품을 많이 남긴 시인 신석정의 시 산은 알고 있다는 현실 도피를 위한 이상향으로서의 자연을 그려내진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에서는 자연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자연이 이상향, 즉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이상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네. 자, 그리고 이 작품에서 오랜 역사를 겪어온 산을 인간에 비해 영속성, 여러분 영속성은 영원히 지속되는 성질을 얘기를 해요. 영원히 지속되는 성질, 이걸 가지고 있는 존재로 그렸으나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지향함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자연은 내가 얘들아 하나로 지향한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지향이라는 건 이상향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상향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인간처럼 영원히 존재하는 어떤 영원히 존재하는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즉 자연 합일이나 혹은 물화일체의 대상이 아니라 오래 봐온 영속성의 존재, 이걸로서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오히려 산은 인간이 가리려고 하는 진실을 함께 기억하고 비판하고 반추하는 존재래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가리려는 걸 함께 기억하고 함께 반추하려고 한대. 함께. 그럼 여러분 인간과 같이라고 하는 거니까 인간처럼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네. 그치? 자, 근데 여러분 인간처럼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여러분 뭐 같이 기억해주고 같이 비판해주고 반추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반추라고 하는 용어가 뭐예요? 성찰. 여러분 대세김질이니까 성찰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인간과 같이 성찰하고 비판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존재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또한 과거의 아픔을 간직하고 언젠가 현실 속에서 실현되는 걸 소망하는 이상향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의 노력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 동반자라는 건 인간과 똑같이 행동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과 동일시되는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작품에서는 다양한 시제를 통해서 이 작품에 대한 성격이 잘 드러날 거래. 그러면 여러분, 과거 시제가 쓰여 있는 부분은 그럼 무슨 내용이 여기 들어갈까요? 아까 앞에 문장에서 나왔잖아요.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 그럼 여러분 과거의 아픔을 얘기할 거고. 자, 그러면 현재 시제는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현재 시제가 쓰인 부분은 현재 노력, 그렇지, 현재의 노력이 들어갈 거고요. 미래 시제는 뭐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현실 속에서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이상향. 그럼 여러분 이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때 이상향은 단순히 도피성의 이상향이 아닌 것. 그래서 여러분 자연을, 여러분 이 말이 달라 얘들아. 내가 어떤 꿈꾸는 이상향이 있다는 건 여러분 자연이 이상향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지금 너무 속세에서 살기 싫으니까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게 내 소망이야 라고 하면 이 자연이 이상향이 되잖아요. 이 이상향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자연이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이상향이 아니라 그냥 나랑 같이 존재하는 거고, 같이 인간들이랑 꿈꾸는 이상향. 뭐 얘들아 민주주의라고 나왔으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나 아니면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 이상향, 이 이상향 다른 애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우선은 여러분 선생님 미음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는데 이거는 여러분 문법을 좀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학년 때는 여러분 문법 요 내용은 배우셨으니까 요거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과거 시제를 드러내려면 누구를 대부분 쓸 거냐면 던을 써요. 그러면 던이 들어가 있는 말들이 나오면 아,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 문제 풀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는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 이건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미래 시제는 당연히 여러분 누구를 쓰냐면 을을 쓰거든요. 을.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갈게요. 여러분 과거 시제에서 은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은은 근데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고 동사에 은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과거 시제야. 먹은 밥. 얘들아 먹은 밥은 이미 먹는 중이에요? 아니면 다 먹었어요? 아니면 먹을 거예요? 다 먹은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좀 찾아줄래 얘들아? 그러면 이 시어들이 어느 시간대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의미를 우리 바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지? 자, 요거는 여러분이 읽고 그걸 적용해서 나머지 문제도 풀어오는 게 숙제. 그러면 우리 잠깐 쉬는 시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랑 다른 질문도 해볼게요. 자, 뭘 보냐면 다 하고 나하고 복합갈래인데요. 이 복합갈래는 여러분 아무래도 이제 복합갈래로 나왔으니까 인과성을 띠고 있는 지문이겠죠. 인과성을 띠기도 하고 정보량이 많아요. 경제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보량이 많고 인과관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오늘은 선생님이 좀 뭘 볼 거냐면 행과 행 사이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행과 행에 숨어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에다 본문에 주어져 있는 정보 말고 이 정보들을 가지고서 숨어있는 의미까지도 우리가 찾아내는 지문 읽기를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이거는 행간 읽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행간 읽기는 행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제시된 내용에서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걸 행간 읽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행간 읽기를 잘 해주면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선택지에서 숨겨져 있는 의미들, 선택지를 얘들아 압축해서 제시할 때 이거를 좀 대비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단기간에 읽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여기에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겠구나,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겠구나라고 하는 규칙 몇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그러면 여러분 행간 읽기를 좀 연습하면서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두 가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가지문을 보는데 가지문은 3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문단에 들여쓰기 표시를 한번 해주시고 1문단부터 3문단까지. 자, 그럼 1문단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외국과의 무역 및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개방경제에서는 고용과 성장과 같은 대내 거시 경제 변수뿐만 아니라 경상수지와 같은 대외 거시 경제 변수도 정부의 경제 정책의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가지문을 여러분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개방 경제에서의 일어나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방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하는데 이 정책에 얘들아 중요하게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두 가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대내와 대외. 그러면 대내 변수와 대외 변수로 두 가지로 나눠놨을 때 여기 예시들이 지금 나왔잖아요. 예시들이 고용, 성장. 그 다음에 여러분 대외는 경상수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경상수지도 정부 정책의 가장 중요한 변수. 고용과 성장도 정부 정책의 중요한 변수. 근데 이건 다 어디에서? 개방경제에서만. 북한에서는 안 되는 거 우리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다시 가자. 이때 경상수지라는 건 한 국가가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을 하며 벌어들인 외화와 그러니까 얘들아 벌어들인 외화라는 건 수출해서 우리가 번 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우리 수출액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외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기 위해서 지급한 외화, 그러니까 여러분 수입했을 때 벌어들인 돈, 수입하면서 지급한 돈이니까 수입액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이거의 차이를 경상수지라고 한대요. 그럼 경상수지는 쉽게 말하면 수출액에다가 수입액을 빼면 그러면 경상수지 만들 수 있는 거네. 이거는 메모를 좀 해주면 기억하기 쉽겠다. 그치? 자 그리고 이때 지급한 외화보다 일단 지급한 외화가 뭐예요? 수입액. 그렇지. 수입액이라고 말을 바꾸고 벌어들인 외화는 수출액. 그렇지. 그러면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많은 경우는 경상수지 흑자, 적은 경우는 경상수지 적자라고 부른다. 그러면 여러분 얘가 0보다 크면 이거를 우리는 흑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0보다 작으면 적자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그러면 수출액과 수입액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경상수지가 흑자와 적자로 바뀌는구나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대방경제에서는 대내 균형, 그러니까 여러분 대내 균형이라는 건 우리 국내에서의 얘들아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민소득을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내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국민소득이랑 관련이 있대. 근데 여러분 이 말에서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앞에 문장에서는 고용과 성장의 예시를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걸 균형을 맞추려면 소득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거와의 얘들아 의미, 이게 연결되는 의미를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게 왜 연결이 될까? 왜 이거를 설명해 놓고는 왜 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러면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만 찾아내시면 이건 여러분 행간을 정확하게 읽으신 거거든요. 이런 고용을 하게 되면 내가 일자리에 취직을 한 거잖아요. 일자리에 취직을 하면 여러분 내가 뭘 벌기 시작을 해요?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국민으로서 취직을 하면 고용이 되면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소득이 늘어나게 되는 거네. 고용을 통해서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거야. 아니면 여러분 고용이 안 되면 일자리 취직이 안 돼. 그러면 당연히 국민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여러분 얘네 둘의 연관성이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갈게요. 자 그리고 이 대외 균형이라고 하는 건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을 0으로 유지하는 것, 즉 경상수지 균형을 다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여러분 요게 0이 되면 균형을 맞춘다고 보는데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순수출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요거를 또 다른 말로 순수출.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뺐을 때의 가격을 순수출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0으로 만들면 경상수지 균형. 그럼 이게 대외적으로는 균형이 맞춰지는 형태. 왜냐면 어느 나라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적게 벌고 이런 게 없이 공평하게 돈을 벌고 버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 경상수지 흑자라는 건 순수출이 0보다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적자는 순수출이 적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대내 경제와 대외 경쟁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게 1문단이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두 번째 문단은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목표가 대내외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라고 한번 해보자.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독자들한테 이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것을 가정을 하고 있냐면 대내외 동시 균형. 그래서 여러분
대내외가 동시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거. 대내도 안정을 취하는 거고 대외도 안정을 취하는 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때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확장적 재정 정책은 우리 여러분 정부 정책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누구를 사용을 하는 거냐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사용을 하려고 하나 봐요. 자, 근데 이거를 사용을 하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순수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을 한대요. 그럼 여러분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는 누구랑 관련이 되어 있는 말이냐면 아까 저기 앞에서 대내랑 관련되어 있는 애네. 근데 여러분 아까 대내에서 여러분 이 완전 여러분 고용 국민 소득 수준을 유지한다는 건 여러분 이걸 최대한 생산에 투입을 했을 때 우리가 최대로 국민 소득을 높게 받으면 사실 안정성을 취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일단 돈을 잘 벌면 나라가 당연히 안정성을 띠는 건 많으니까 아 국민 소득이 늘어난다는 건 대내가 뭐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대내 균형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것이고 근데 그러면 이게 뭐도 만드냐면 여러분 순수출을 감소시킨대요. 근데 순수출이 감소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자가 되면 대외가 균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죠. 불균형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장적 재정 정책은 두 가지의 여러분 대내외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모두 다 동시에 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없는 거를 지금 왜 설명하려고 할까? 좀 더 한번 가보자.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한 정부 지출의 증가는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해서 여러분 계속 어떤 문장 구조 나오는지 이해되세요? 인과관계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인과관계는 경제지문은 여러분 꼭 정말 메모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 경제지문은 이런 인과관계가 나오면 이건 제발 표시를 해줘. 옆에다가. 자, 그럼 선생님은 정리할게요. 여러분 정부의 지출을 늘렸어요. 정부의 지출을 늘어나면 국민 소득이 늘어난대요. 그러면 물가가 상승이 된대요. 자, 여러분 계속 인과관계를 이렇게 쓸게요.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는 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가 사업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가 사업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도로공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도로공사 사업을 시작을 하면 여러분 도로 하나를 뺀다.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길을 하나 더 뺀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재가 필요하니까 공장을 돌리기 시작을 하겠죠. 그럼 공장이 돌아가려면 공장에서도 일할 사람들 뽑겠지. 그리고 또 얘들아 도로를 깔려면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 노동자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노동자들을 얘들아 고용을 할 거예요. 고용이 많아지는 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거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 지출을 늘린다는 건 사업을 많이 해서 고용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거는 여러분 여기서 주어지는 것들이 아 이것 때문에 이거고 이것 때문에 이거고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물가가 올라가고요. 물가가 올라가면 여러분 거래 규모가 커진대요. 자, 거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교환 매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화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대요. 이것도 증가하고요. 그리고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 국내 이자율도 상승한대요. 자, 이자율이 상승되면 외국 자본이 유입되어서 그럼 여러분 외국 자본의 유입량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은 저금을 하실 때 여러분 이자가 적은 데다가 저금을 하실 거예요? 이자가 많은 데다가 저금하실 거예요? 많은 데다가 저금을 해야죠. 그러면 외국 자본도 이자가 많이 높은 곳에다가 투자하고 거기다 저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글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유입량이 많아지면 그러면 여러분 이때 환율이 하락한대요. 자,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국내 가치의 국내 화폐의 가치가 평가 절상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국내 화폐 가치가 평가 절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다른 나라의 환율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건데 여러분 요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환율이 떨어졌어요. 그럼 머릿속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00원이었던 환율이 900원이 되면 수출을 했을 때 내가 1,000원의 물건을 내가 팔 수 있었던 걸 이제 900원 주고 팔아야 돼. 그러면 이때 수출을 더 할까요?
내가 이달 1,000원 주고 팔았던 걸 이젠 900원 주고 팔아야 돼.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수출이 줄어든대요. 근데 반대로 내가 1,000원 주고 물건을 살 수 있었던 걸, 외국 물건을 살 수 있었던 걸 이젠 900원 주고 살 수 있어. 100원 이익을 보는 거잖아.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여러분 수입은 늘어나요. 근데 여러분 수출과 수입의 이런 차이는 흑자하고 적자하고 균형 중에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적자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수출액은 줄어들고 수입액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여러분 얘는 뭐에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냐면 적자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뭐가 생기는 거냐면 불균형이 생기는 게 맞는 거야.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면 국민소득이 늘어나니까 정부가 지출을 변화를 주면 바로 국민소득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대내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수출이 나중에 이런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는 대외 균형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을 하면 두 가지의 얘들아 이런 대내외 균형을 모두 다 맞출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 것도 한번 가볼게. 자, 그런데라고 했으니까 요거의 반대 경우도 한번 얘기하려고 하나? 라고 해서 봤더니 그게 아니라 기존의 경제 상태가 경기 불황에다 경상수지 적자가 결합된 경우라면 재정정책만으로는 대내 균형을 동시에 실현시킬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 그럼 여러분 이게 시행되기가 어렵다. 이거가 두 가지가 동시에 달성되기 어렵다. 그냥 이렇게만 설명하고 끝나네. 그러면 여러분 항상 머릿속으로 뭘 해주셔야 되냐면 머릿속으로 말고 옆에다가 메모를 하실 때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확장적 재정정책 다음에 얘들아 이거와 반대되는 어떤 정책이 있어요. 이 정책의 이름은 선생님 지금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선택지에 나오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찾아주실 건데 반대의 경우는 여러분이 항상 메모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똑같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시험 볼 때도 그냥 정부 지출이 내려가면 국민소득이 내려가고 물가가 하락하고 거래량이 하락하고 화폐 수용량 줄고 이러면 국내 이자율 줄어들고 그러면 외국 자본 유입량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환율이 증가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가 절하가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생각을 해보자. 1,000원이었던 환율이 1,100원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물건을 팔 때 1,000원에 팔 수 있었던 걸 이제 1,100원에 팔 수 있어요. 100원의 이익을 더 볼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수출량이 늘어나겠죠. 근데 여러분 수입을 할 때는 1,000원 주고 샀던 걸 1,100원에 사야 되니까 100원의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입은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순수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보다 점점 커지는 경향을 갖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만들어지냐면 흑자의 형태로 만들어질 것 같아. 그러면 흑자의 형태가 되면 여러분 뭐의 가능성이 생기냐면 여러분 요렇게 되니까 얘는 대내 균형은 맞출 수가 없어. 그쵸? 근데 요렇게 되면 여러분 흑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균형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대외 균형에 맞춰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렇게 반대의 경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정리하셨으면 그럼 이제 다시 그 다음 문제 갈게요. 기억 부분 되어 있는 거 갈게요. 대내 균형과 대외 균형 중 어느 하나를 목표로 정책 수단을 사용을 하고 다른 하나의 불균형은 그 결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정책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쵸?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이루고 싶어. 그렇다고 여러분 이 정책을 사용하면 요거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고 하면 요거를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두 개가 모두 다 동시에 달성하는 건 매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서 대내외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순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확장적 재정 정책을 사용을 할 때는 얘 말고도 추가적으로 얘들아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거야.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주면 될 것 같아. 하나가 더 필요하면 저것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정책 수단은 환율 정책이 있다. 불황이라는 건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 이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의 소득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인 거니까 불황이라는 건 대내 불균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경상수지 적자라는 건 대외 불균형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의 불균형이 수반된 상태에서 확정적 재정 정책과 환율 인상 정책을 통해서 국민소득과 순수출을 모두 증가시킴으로써 대내 균형을 모두 만족시키는 게 가능해진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환율 인상 정책을 동시에 시행을 해주면 이게 가능해진대요. 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여러분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나서 이게 이렇게 다 되는 데까지 며칠이면 될까요? 몇 개월은 걸리겠죠.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있을 일이니까 요거 먼저 빨리 국민소득 확 늘어나고 그 동시에 뭘 해주면 갑자기 환율을 딱 인상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 환율 인상하면 요게 되고 요게 되는 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환율을 얘들아 그날 환율에 따라서 우리 영향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 환율을 인상시키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 균형을 맞춰가는 거고 요것도 대내 균형을 맞추니까 동시에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고 나서 시간차가 생기는 거를 감안하고 바로 환율을 인상을 시켜버리면 이 두 가지가 당연히 달성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갈게요. 재정정책과 환율정책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정책 수단이다. 우리는 환율을 얘들아 인하시키고 인상시키는 게 이런 인과관계에 따라서 만들어지니까 이거 인과성 아니야? 인과관계인데 왜 이걸 동시에 달성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줘? 친절히 독립적인 거다. 환율이랑 재정정책은 별개라서 같이 시행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네. 그런데 여기에서 왜 독립적이라고 하냐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 우리 총수의 뜻을 한번 볼게요.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소비나 투자의 목적 등으로 사려고 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합의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국민들이 돈을 쓰는 그 양을 얘기하는 거네. 그럼 몇 천억이면 몇 천억이라고 하는 그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줄,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봐주세요. 재정정책은 총수요의 크기에만 영향을 주는 지출 조정 정책이다. 그럼 여러분 재정정책은 총수요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지출 조정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근데 아까 재정정책이 누구 있었냐면 확장적이 있었잖아. 여기서 여러분 총수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국민소득이 늘어나잖아요. 그쵸?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을 하면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그전에는 내가 한 달 동안 10만 원을 벌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100만 원을 번다고 생각을 한다면 10만 원 벌 때 만 원짜리 물건을 산다고 하면 바로 선뜻 살 수 있을까요? 10분의 1이다. 내 월급의 10분의 1이 그냥 나가는 거니까 후덜덜. 근데 얘들아 만약 100만 원을 벌게 되면 만 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10만 원을 받았을 때보다 어떨까? 상대적으로 쉽게 돈을 결제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100분의 1이야. 그러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얘들아 수요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10만 원 벌 때랑 1000만 원 벌 때는 당연히 또 달라지겠죠. 그러면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쓰는 그 돈의 가격도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총수요의 크기라는 건 돈을 쓰는 양이라고 했으니까 돈이 많이 벌면 벌수록 총수요의 크기도 그러면 늘어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돈을 내가 많이 못 벌어.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총수요의 크기도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 때는 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고 돈을 많이 못 벌면 어떻게 해요? 감축하죠. 여러분 우리 용돈도 아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출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환율 정책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 반대로 이제 환율 정책은 총수요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 전환 정책에 해당한다. 그러면 얘는 총수요의 구성이 달라지고요. 지출을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환율이 인상될 경우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 등의 국내 경제 주체들이 전체 지출 규모가 일정하더라도 여러분 밑줄 한번 보여줄래? 밑줄 그어주세요. 전체 지출 규모가 일정하더라도 전체 지출 규모가 일정하더라도 밑에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5번째 줄 밑줄 그렸어요? 자,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말을 찾으실래요?
기업이랑 국민들이랑 정부가 돈을 쓰는 양이 일정하더라도 이거거든? 아까 돈 쓰는 게 뭐라고 했었어요? 총수요. 그치? 우리가 모두 쓰는 그 돈의 총합이 총수요라고 했잖아. 총수요가 일정하더라도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전환 정책이라고 하는 건 환율 정책이잖아요. 환율 정책은 기본적으로 총수요의 뭐는 크기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일정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주면 돼. 항상 다른 말이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이게 일정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진 수입제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대신에 국내 생산재화에 대한 지출을 늘림으로 총지출의 규모의 변화 없이 국내 생산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 아까 환율이 인상이 되면 수입을 줄어들게 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환율이 인상이 되면 수입품 10개를 사서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어야 돼. 근데 이 10개를 사는데 그 똑같은 가격이면 수입품 8개밖에 못 사. 그럼 그 8개 말고 그럼 나머지 2개는 어디서 충당할 거냐? 그럼 국내 제품을 산다는 거야. 나머지 돈으로 국내 제품을 사면 그러면 여러분 10개 다 수입품을 사던 거를 이제는 어떻게 돼요? 2개는 국내 제품을 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똑같은 물건, 돈을 쓰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비율이 달라지는 거야. 얼마는 몇 퍼센트는 수입품을 사고 몇 퍼센트는 이제 국산품을 사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전환 정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출 전환을 가지고 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래서 총 지출의 밑에 세 번째 줄. 그래서 총 지출의 규모의 변화 없이도 국내 생산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지출 전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정책은 환율 정책 말고도 관세. 이런 관세를 많이 부과를 시켜버리면 사람들이 수입을 할까요? 수입을 못하겠죠. 관세가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여러분 수입품을 줄이고 뭐를 더 많이 살까요? 국내 제품을 더 많이 살 거예요. 자, 여러분 수출 보조금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출을 내가 못하고 있었는데 수출을 했을 때 돈을 더 많이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수출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요거 해가지고 이제 수입품을 또 어떻게 할 건지 수출품을 어떻게 에다 퍼센트를 나눌 건지 이게 달라질 수 있겠지. 수입 할당. 여러분 내가 만약에 정부에서 100% 내가 수입품을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수입품을 30%만 할당을 해줄 거래. 그러면 나머지 70%는 어디에서 물건을 할당받아야 돼요? 국내 제품에서. 이런 식으로 할당제를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가에 대한 설명은 선생님이 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와 관련된 지문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떤 걸 푸시냐면 21번 문제를 푸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23번에 기억에 대한 설명이 맞는지 틀린지를 한번 찾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26번에 1번부터 3번까지는 가에 대한 설명이니까 여러분 요거는 OX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26번에 1번부터 3번까지는 한번 OX까지 한번 풀어보자. 지금 한번 해보실까요?
자, 21번 보세요. 자, 21번. 국민소득이 완전 고용 국민소득으로 유지되고 이러면 대내 균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경상수지 균형은 대외 균형이 달성이 됐으니까 개방경제에서 두 가지 모두 다 달성됐다는 말은 맞는 말인 거네요. 그러면 얘는 동그라미. 자, 그 다음 2번. 정부 지출을 감소하는 긴축적 재정 정책은 여러분 그러면 확장적인 반대말이 뭔지 알겠어요,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긴축적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래에 적혀져 있는 내용은 기억을 못 하셔도 돼요. 근데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재정정책이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경제지문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거든요. 확장은 돈을 많이 늘리는 거, 긴축은 긴축 줄이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이거에서는 국내 이자율을 상승을 시켰어요, 얘들아. 이자율 하락시켰어. 그러면 이건 잘못됐고 그 다음에 국외로의 자본 유출은 국외로 자본 유출이 유출된다라고 하는 건 수출이 더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자본을 얘들아 여기 자본 유입 안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죠. 답은 2번이에요. 그럼 자 여러분 이렇게 항상 경제지문에서 하나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면 그 반대에 대한 내용이 선택지에 항상 드러나요. 그래서 반대의 경우로 선생님 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택지에 이렇게 반대 경우가 나오니까 여러분 환율이 그러면 하락되면 또 인상 이때 문제 풀면 다시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바로 그냥 찾을 수 있게 정리하면서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 3번.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맞죠? 여러분 왜냐면 국민소득 아까 여러분 제일 먼저 변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환율 변화를 통해서 순수출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쵸? 그러면 요것도 맞는 말. 재정정책, 환율정책 동시 사용해서 개방경제에서는 두 가지 모두 달성 가능했죠. 자, 그럼 5번. 수입제에 대한 관세를 부과를 하면 총수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여러분 국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지출 전환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보냐면 여러분 우리 23번의 기억만 해석을 해볼게요. 기억은 여러분 정책 딜레마라고 했잖아요. 확장적 재정 정책만으로는 여러분 이걸 두 가지를 달성할 수 없는 거. 자, 그러면 이거는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통제가 되면 개방 통제가 될 수가 없지. 이건 개방 통제에 대한 설명이니까 자본 이동에 대한 통제가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1번은 적절하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2번. 기억은 국내 경제 정책에 의해서 환율이 변화하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 여러분 국내 재정 정책을 사용을 했더니 국내 문제만 바뀌는 게 아니라 뭐도 바뀌었어요. 환율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러면 환율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기억은 재정정책만 사용할 경우 대내 균형과 대외 균형이 상충하기 때문에 여러분 상충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균형, 불균형. 그러니까 여러분 3번도 맞는 말. 자, 4번. 재정정책으로 인한 국민소득의 증가가 순수출은 감소시킨다. 이런 국민소득이 증가하니까 순수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5번. 정책수단이 대내 목표와 대외 목표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목표가 둘 다 달성인데 달성이 하나는 되고 안 되고 있으니까 목표가 하나는 되고 안 되는 거잖아요. 상이하다, 다르게 만드는 거 맞는 거네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2번에서부터 5번까지를 니은에서 답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딜 가냐면 26번 갈게요. 자, 26번 여러분 우리 A가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순수출액의 크기를 제시한다라고 해도 맞는 말 되는 거네. 왜냐면 우리 아까 선생님 지워버렸지만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걸 순수출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럼 이건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B는 여러분 뭐에 대한 설명이었냐면 순수출을 감소시킨대요. 경상수지 적자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가 된다. 혹은 수출을 감소시키고 수입은 증가한다. 이 말 맞는 말인 거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C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총수의 구성이래요. 이 구성은 여러분 국내 생산 제어와 수입제에 대한 지출의 변화가 달라지는 것을 얘기를 했죠. 뭐 국내 생산을 줄이고 수입품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수입품을 줄이고 국내 생산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맞는 말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26번은 4번에서 5번에서 답을 골라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랑 어디를 가냐면 18쪽에 나지문은 다 못 읽어요. 그래서 선생님 나지문을 부분만 읽을 거거든요. 나지문을 한번 같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얘도 총 3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문단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된 브레튼 우주 체제는 그럼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주 체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근본 환희제 이면서, 여러분 이면서라는 건 엔드잖아요. 엔드는 비슷한 성격을 두 번 이상을 제시하겠다는 뜻인 거니까 그러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특징을 얘기하려고 하나 보다. 금환 본위제 말고 그리고 고정환율제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고정환율제도 그냥 고정환율제가 아니라 어떤 고정환율제래? 조정이 가능하네. 그러면 완전히 100% 고정이 아니라 좀 조정이 될 수 있는 고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금 1온스당 35달러로 달러의 금태환은 건 이 돈을 물건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 이걸 보장한대요. 그럼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이게 금환 본위제를 설명하는 거죠. 1온스를 35달러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 그게 그러면 이거는 금환 본위제에 대한 설명일 것이고, 그 다음에 각국 통화의 가치를 달러화에 고정을 시켰대요. 우리가 얘들아 환율을 계산할 때 다 누구로 계산을 해요? 달러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달러로 계산을 하는 게 이게 고정환율제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를 통해서 제1차, 2차 세계대전 사이의 변동환율제에서 그럼 봐. 얘들아 요거 시간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1차,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여러분 고정환율제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변동환율제를 사용을 했대요. 그쵸? 자, 이 변동환율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벌어졌던 각국의 경쟁적 평가절하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경쟁적으로 나라에서 평가절하가 일어났대요. 여러분 우리 아까 선생님 평가절하 정리했었죠? 평가절하가 아까 가지문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가지문에 가서 빨리 평가절하는 이것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찾아줘 얘들아. 근데 본문에 없을걸? 여러분 평가절하는 선생님이 메모했던 거에 있을걸? 아까 너네 안 썼지. 자, 여러분 자, 봐봐 안 썼지. 얘들아 긴축적 재정정책에서요. 긴축적 재정정책에서 환율이 여러분 상승을 하게 되는데, 긴축적 재정정책은 그러면 여러분 국내 가치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평가 절하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평가 절하가 일어나니까 얘들 환율이 올라갔잖아. 환율이 올라갔으면 수출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수출은 여러분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수입은 줄어든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에 뭐가 만들어져요? 경상수지 흑자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여러분 이 1차, 2차 세계대전 때에는 경쟁적으로 계속 자신의 가치를, 자기네 나라의 화폐 가치를 계속 경쟁하듯이 얘들아 계속 깎아먹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계속 나라에 뭐가 만들어져요? 경상수지 흑자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항상 경제지문에서는 반대의 경우가 나오면 쓰라고 하는 게 요거 때문이야. 그러면 요걸 여러분 평가절하가 뭐지? 헷갈리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을 하는 거고, 평가절을 메모를 안 했으면 여러분 아까 평가절상부터 하나씩 지문 다시 또 가해가서 다시 읽기 시작을 해야 돼. 그러면 이거 너무 시간 낭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경제지문은 메모할 것. 메모해서 기억을 해둘 것. 자,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나라에서.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국제 통화 질서의 불안정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럼 여러분 경상수지 흑자가 사실은 여러분 대외 균형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것도 사실은 대외 불균형의 상태가 되는 거야. 왜냐면 0이 돼야 균형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대외 불균형을 만드니까 국제 통화의 여러분 국제 통화 질서의 불안정이라고 하는 뭘 만들어냈냐면 문제점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아까 행과 행 사이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런 경우는 무조건 이런 말이 숨겨져 있어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떤 경우냐면요. 자, 문제점이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 문제점은
변동환율제라고 하는 체제가 운영됐을 때의 문제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시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뭘 하고 있냐면 다른 제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체제나 다른 제도로 바꿨다는 건 기존의 문제점을 뭐 해보려고 하는 노력인 거예요? 개선해보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에서 이걸로 바뀐 이유는 요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한 거야. 그러면 해결했다는 건 여러분 고정환율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그 고정환율제는 그럼 뭘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는 국제 통화 질서가 여기서는 안정을 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떤 시대의 흐름이 나오고 체제의 변화가 나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문제점만 제시를 했다. 아 그러면 그 문제점은 다음 체제에서 그거는 개선되는 게 장점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여기 있는 문장들에 숨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럼 이것까지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숨겨져 있는 거니까 요걸 하나 찾았고요. 자, 그 다음 다시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반면에 일시적이고 구조적인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율 조정이 허용이 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고정환율제를 사용을 했을 때 왜 조정을 가능하게 했냐면 아까 여러분 환율 인상 정책을 사용하면 여러분 경상수지 어떤 변화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이 가능한 거야. 환율 정책을 사용해서 경상수지의 어떤 문제점을 이거를 해소해 보려고. 그러면 아 고정환율제를 사용하면서도 이 조정이 가능하게 한 거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환율 인상 정책을 허용함으로써 여러분 아까 경상수지 적자 일어났을 때 확장적 재정 정책이랑 환율 인상 정책 같이 사용했잖아요. 이걸 허용함으로써 환율은 유지한 채 경상수지의 균형 회복을 위해서 모든 부담을 각국의 국내 경제가 지게 되는 사태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었다. 봐봐. 만약에 얘들아 환율이 그냥 계속 고정되어 있어. 환율이 계속 고정되면 환율이 얘들아 뭘 해야 되냐면 환율이 계속 고정된 상태면 환율 인상 정책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인상 정책 못 써요. 그러면 경상수지를 얘들아 뭐 하려면 이러면 흑자로 돌리려면 무슨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냐? 아까 앞에 나와서 경상수지를 얘들아 흑자로 바꾸려고 했던 게 확장적 재정 정책이었어요? 긴축적 재정 정책이었어요? 긴축이에요. 맞아요. 근데 긴축을 하면 나라 안이 어떻게 돼요? 국민소득이 계속 떨어지게 되니까 국내에서는 계속 뭐가 되는 거야? 불균형인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환율을 유지를 해버리면 경상수지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담을 각국의 국내 경제가 진다는 건 국내 대내 불균형이 계속 유지되어야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앞에 나에 있는 지문의 내용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갈게요. 1차 세계대전 이전의 금본위제에서는 그러면 여러분 시대가 하나 더 나오는 것 같아요.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금본위제를 사용을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금본위제가 금환본위제랑 뭔가 좀 의미가 좀 비슷한 것 같아. 자, 여러분 여기서 금본위제는 금의 일정량의 가치를 당이 통화 가치를 재는 제도여서 1온스를 몇 달러라고 하는 이런 규칙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단위 통화로서 얘들아 돈 대신 쓸 수 있는 걸 금본위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에서는 고정환율을 통한 얘들아 이거에다가 뭐도 사용을 하고 있냐면 고정환율제를 사용을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고정환율제랑 금본위제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 체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로 바꿨겠지. 여기서도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이걸로 바꾼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이 문제점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자. 이때는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이 최고의 목표였대. 그러면 여러분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이 이게 목표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사용한 이유가 이거의 장점이니까 이걸 사용을 했겠구나. 이게 장점. 자, 그 다음 다시 이거였으므로 경상수지 불균형은 전적으로 국내 가격의 변동으로 해결해야만 했었다. 아까 얘들아 긴축적 재정 정책 생각하면 대내 불균형으로 계속 만들어서 이걸 했었다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금본위제 하에서는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은 보장이 되지만 국내 통화 정책의 자율성은 얻지 못했다.
얘들아 왜 국내 통화 질서가 없냐면 우리는 국내에서 무조건 뭐밖에 못 써? 긴축밖에 못 쓰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의 단점이 나왔네요. 문제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국내에서는 자율성이 없다. 그러면 이 문제점에 여러분 이 문제점은 여기서 다른 제도가 바뀌었으면 선생님 그게 뭐가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의 반대의 경우가 장점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왜 변동 환율제로 바꿨냐? 국내 정세를 어떻게 하려고? 이 통화량을 이러면 자율성을 맡기려고. 그러면 여러분 변동 환율제는 환율을 변화를 시켜서 이런 뭐 확정적 재정 정책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긴축적 재정 정책도 사용해도 되고 환율 인상 정책이나 환율 인하 정책이나 이거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자율성을 줬던 거야. 근데 자율성은 있는데 뭐가 안 된다? 질서는 불안정하다.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요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마지막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마지막은 뭐도 가질 수 있을까요? 자율성도 얻어내려고 했던 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우선 아직은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만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국의 경우 적자만큼 통화 또는 급이 유출되기 때문에 국내 통화량이 줄어들고 노동의 가치와 상품의 가치가 떨어진다. 여러분 인과관계 나오네? 인과성이 나오면 여러분 뭘 해주셔야 돼요? 메모하면서 여러분 정리해 주셔야죠.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적자국인 경우는 여러분 이 통화량과 여러분 금의 유출이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 계속 수출을 많이 못하고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 수입을 한다는 건 그 나라에다가 지급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늘어나고요. 그리고 국내 통화량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상품과 노동의 가격은 여러분 또 이것도 줄어들어요. 그럼 여러분 노동의 가격이 줄어드니까 값싼 임금과 그 다음에 원자재도 값싸게 되니까 물건을 만들어도 똑같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싼 거야. 훨씬 싸니까 가격 경쟁력이 엄청 늘어나게 되네요. 가격 경쟁력이 늘어나니까 뭐가 되냐면 여러분 수출을 하게 되고 수출은 증가하고 그만큼 수입은 줄어들게 되어서 그러면 경상수지 얘들아 다시 균형이나 혹은 여러분 흑자로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그럼 반대의 경우도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어떤 시대의 흐름이 나오고 체제의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앞 시대의 얘들아 문제점이 다음 시대에 뭐가 된다? 반대의 경우가 장점이 된다. 이거가 얘들아 숨겨져 있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숙제는 어디를 풀어오시냐면요. 여러분 17쪽부터 이 지문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 21쪽이 브레턴 우주 체제에 대한 작년 수능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앞에 걸 읽으셨던 내용 그대로 연계가 또 돼요. 그래서 여러분 22쪽까지랑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문학이 얘들아 50쪽이랑 51쪽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 요거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 그럼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면 이 책 끝나요. 내신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 내신 시간표 안정한 친구들은 선생님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